때문에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는 앱 프로젝트가 거의 73%로 안드로이드 마켓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애플 앱스토어를 선호하고 있는 이유는 애플 소비자들의 활동이, 특히 앱스토어에서의 활동이 안드로이드 마켓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해외나 국내나 막론할 것 없이 애플 소비자들이 앱스토어에서 더 많은 앱을 다운로드 받고 유료 앱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애플하고 구글 이외에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없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만한데, 애플과 구글이 물론 현재는 앱스토어 시장을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통사나 단말 제조사들이 각자 독자적인 앱스토어를 지금 내놓고 있고요. 이통사 같은 경우에는 WAC라고 독자적인 전체 통신사들이 뭉쳐서 왁이라는 통합 앱스토어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내에도 KFS라는 베일에 쌓인 아이폰 정책 출시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비밀이에요. 기존에 뭐 어떤 제품이 나올 거라에 대한 루머들도 많이 돌지만 내가 알고 있다면 준비를 할 겁니다. 이런 제품 사겠다. 하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이 많습니다. 특히 아이폰 4S 출시됐을 때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태계 환경이 바뀌었는데 갤럭시가 출시가 됩니다. 갤럭시, 아이폰 대항마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갤럭시가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비춰졌을까요? 글로벌하게 보니까 갤럭시 S의 판매량이 10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갤럭시 S2의 판매량이 48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곧 500만 대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런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요. 처음 시작에 삼성전자는 정말 팔로워적인 입장, 생태계가 변한 것에 대한 팔로워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이제는 주도하는 입장, 퍼스트 무버의 입장을 가지고 시장에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갤럭시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성공을 하고 있지만 ICS 업그레이드 문제, 갤럭시 S만 빠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대 빠졌는데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발표를 했지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2.3 버전에서 최적화된 내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좀 토론을 약간 좀 업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죠. 제가 둘공둘공 그러면 전기누설 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둘공둘공! 전기누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자이신 우리 어디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폰부터 하실래요? 아니면 어디부터 할까요? 아이폰? 자, 그러면 아이폰 쪽에서 어느 분이 먼저 한 2분 30초 동안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자유롭게, 이번은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 칵테일의 김진중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는 분이 나오셨나봐요. 네.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마케팅 같은 것도 하고요. 아이폰 개발도 하고 웹사이트 개발도 하는데, 안드로이드 개발은 한 1년 전부터 시도는 계속 해왔으나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면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좀 적어왔습니다. 정확히 5일 후에 다음 주 월요일 1월 9일이 되면 아이폰이 발표된 지 정확히 만 4년이 됩니다. 한국에 들어온 지 만 2년이 됐고요. 현대인의 생활은 아이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폰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이폰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인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문맥 인식을 통한 개인 비서 시스템 시리 등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왔고, 특히 앱스토어라는 거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통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물론 사용자들에게도 많은 도움과 생활의 혁신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보통 2등 기업이 취하는 대표적인 전략인 패스트 팔로워 정책, 나쁘게 말하자면 짝퉁 정책을 통해서 아이폰을 카피하게 급급한 모습을 보일 뿐이었고요. 그뿐 아니라 최근에는 광고의 내용 및 배우까지도 그대로 옮겨놓은 광고를 통해서 자존심이 없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홍콩에 다녀왔는데요. 10년 전에는 제가 이맘때 파리에 갔습니다. 처음에 파리에 갔을 때는 제가 좀 뿌듯한 감이 있었어요. 파리 드골 공항에서 딱 내리면 바로 애니코어를 들고 있는
거대한 손 모양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참 되게 굉장한 기업이구나. 우리나라 기업이라서 굉장히 뿌듯하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요. 엊그제는 제가 홍콩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침사추이라는 곳에서 홍콩성을 바라보면 삼성의 거대한 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는 약간의 쪽팔림을 느꼈어요. 왜냐면 요즘 하는 그 삼성의 제품들이 대부분 우리가 욕하는 중국의 짝퉁 제품들과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갤럭시의 제품 측면에서 봐서도 최근 새로 나온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봤는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독특하고 어떤 특정 사용자에게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하지만 이 갤럭시 노트마저도 사실 그 안에 있는 안드로이드 OS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뭐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정말 아이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고요. 안드로이드를 선택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었지만 각종 UI들이 기본 안드로이드 OS 또는 HTC에서 나온 그 핸드폰보다 훨씬 못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제품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AS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OS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존 아까 나왔듯이 기존의 옴니아 때 있었던 일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이폰은 10년 된 베테랑 운전수가 페라리를 몰고 있다라는 것을 비유할 수 있고 갤럭시는 이제 막 면허를 딴 초보 운전자가 정비도 잘 안 된 F1 카를 운전하고 있다라고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삼성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저 역시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을 어느 정도는 응원하고 있으니 이런 좀 삼성이 잘 됐으면 좋겠고 갤럭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갤럭시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됐으면 하고 왔으니까요.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들도 많이 배워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이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갖고 있었고 오늘 회의하기 위해서 산 게 아니고 제가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세 번째 바꾼 거고 이것도 처음 나올 때부터 두 개 스마트폰을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 동시에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것만 사용하면 이거 불만만 커져요. 이상하게. 또 이것만 사용하면 딴 건 안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불만만 커져. 그래서 저는 항상 두 개를 동시에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쪽에서는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보니까 어느 블로거는 삼엽충 이렇게도 부르대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삼엽충 이정현이라고 하고요. 여기저기 삼엽충들이 많이 보이세요. 예, 옙덩이도 많이 보이시고요. 예, 보통 삼엽충 옙덩이 비유는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안드로이드 OS 자체가 솔직히 저도 그닥 삼성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이고 안드로이드 OS에 대해서도 그닥 좋은 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iOS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점은 폐쇄적이지 않다는 부분에서 되게 한 표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기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다들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 그리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옆에 갤럭시 카페에서 저희 활동 중인 운영진인 곽용군과 저 이정현 이렇게 두 명 나왔는데 저희도 나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어제 밤새도록 얘기를 하면서 서로 아이폰도 까고 갤럭시도 까고 이러고 나왔는데 일단 자료가 어떻게 준비가 되다 보니까 되게 양이 방대해졌어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폰이 보통들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갤럭시가 아이폰을 따라했다.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IT 쪽에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말하는 자기들이 창조의 선구자다. 예, 첫 발을 디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깊게 파고들면 그렇지도 않아요. 몇몇 그런 증거 자료들이 있고요. 예, 예를 들어서 아이폰 이전에 나왔던 F700이라는 단말기, 그다음 프라다폰만 해도 그런 축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아이패드 부분에서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죠. 갤럭시 탭이 따라했니 많이
뭐 저는 거의 관심은 없는데요. 나이트라이더. 예, 나이트라이더라는 94년도 미국 신문사 제품이 거의 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시는 아이패드 제품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애플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음이고 창조자다. 뭐가 창조자고 나발인지 모르겠고요. 뭐 아무튼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텐데요. 일단 삼성 쪽 전략 자체가 따라가기 식이 맞을지는 몰라도 저는 코카콜라 펩시를 비유하고 싶어요. 물론 코카콜라가 분명 시장에 첫 발을 내디든 선구자이긴 합니다. 펩시는 그에 맞춰서 정말 다가가려고 많은 전략들을 세웠었고요. 뭐 그래도 시장 점유율 1위는 여전히 코카콜라가 맞는데 펩시도 그에 못지않게 한 번은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긴 적도 있었고요. 판매량에서. 뭐 지금의 갤럭시나 아이폰의 판매 추이를 봐도 뭐 뒤집고 엎치고 뭐 이런 게 있죠. 뭐 방금 뭐 중간에 앞서 팀장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갤럭시가 판매량이 앞섰던 적도 있고 아이폰도 판매량이 앞섰던 적이 있는데 이런 판매량을 떠나서 사용자 측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가장 중요한 오늘 토론 논점일 것 같고요. 오늘 생산적인 토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여기 나오신 내부 4명의 패널이 뭐 그렇게 말빨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부분이 있다거나 말문이 막히면 다들 박수로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시작할 때 좀 몸푸시란 의미에서 발언드렸는데 처음부터 약간 긴장됩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제품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2차 대전, 3차 대전, 4차 대전 그래요. 신제품이. 난 이런 현상이 그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면서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남의 단점을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장점이 뭔가 보고 남의 장점을 또 받아오고 그러면서 지금 융합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폰하고 지금 갤럭시 지금 이런 경쟁 같은 것들이 왜 많은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는지 그거 이번에는 그 갤럭시 곽용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갤럭시 스텝 쪽에 맡고 있는 곽용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솔직히 저는 이런 거 IT 관련 학과다 뭐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전문 종사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한 대학생일 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IT 기기들은 처음에는 신기함에 매료돼서 다들 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이폰도 시작했을 때 신기함 때문에 뭐 이랬을 것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접하시고 나서 편리함을 맛보시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활에 이 기기들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거 태블릿을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학교 포트폴리오 자료나 이런 거 할 때도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이거 할 때. 그래갖고 그냥 단순히 하게 됐는데 이런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고요. 갑자기 이런 주제가 나오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금 갤럭시 대표 이 카페들에서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우리 방청객 한번 그 기회를 한번 주죠. 우리 방청객 오신 분들 중에서 여기 갤럭시 쪽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있으세요? 한번 손 한번 들으시면 저희가 그 발언 기회를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원래 처음이 어려워요. 근데 손 들고 쉽게 얘기하면 돼요. 나중에 이제 되면 발언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없으세요, 아직?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그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드릴게요. 조금만 이따 드릴게요. 저희가 이 소비자끼리 이렇게 논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IT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댓글 하나만 놓고도 댓글은 악성 댓글이기 때문에 사람 인성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제 소셜 미디어, 뭐 굉장히 뭐 좋다 안 좋다 그런 공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토론이 지금 우리 IT 발전이나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 발전 아니면 두 회사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한번 논의해보고 싶어요. 한번 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애플 포럼에서 온 김영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맥을 사용한 지 한 17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는 이분 따라서 나온 것 뿐이고요. 일단은 현재 아이폰뿐만 아니라 iOS 기반 자체가 원래 맥OS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그 맥OS에서 나타났던 그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액세서빌리티, 즉 유저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잘 풀어나갔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전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까 한빛예술단에서 공연하기 전에 먼저 예술단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 장애인이 안마 시술 외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앞으로의 사회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사회도 정보가 앞으로의 그 재산과 권력과 힘이 되는 시대에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그 장애인한테 어느 정도를 주어줄 수 있느냐, 그것을 봤을 때 아이폰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쓴 수기를 봤을 때 어떤 면이 있었냐면, 시각장애인이 드디어 아이폰을 사왔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얘기되던 대로 뭐 쓰리핑거 터치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중 앱을 먼저 검색을 해서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카메라로 시선을 보고 현재 장면을 보고 그 현재 장면의 주색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앱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집에 갖고 와서 켜서 사용을 했는데 아무리 눌러도 블랙밖에 안 나오더랍니다. 그걸 한참 동안 뒤늦게서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그 조명을 아직 안 켜서 블랙밖에 못 보다가 드디어 조명을 켜고 이제 세상의 정보들이 그 시각장애인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시각적인 정보가 텍스트화돼서 나오는 거죠. 그렇듯이 그 어떠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 시각장애인조차도 정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장비가 드디어 생겼다. 보편화된 장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 장비를 사려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고, 그 비용을 쓰기에는 시각장애인이 직장도 구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형편성이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물론 이런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그 얼마 전에 아이패드 처음에 발표했을 때 100세 할머니께서 시를 써서 자기가 시를 쓴 거를 자기가 보고 가족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를 사드렸는데 어머니한테 아이패드를 드리고 나서 처음에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다가 아이패드를 들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생각지 못한 앱을 요청하셔서 검색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 보고, 그 기존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이게 새로운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그 포에스가 발표가 되면서 시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시리의 입장은 그냥 단순히 음성 명령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타이핑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핑이 아닌 그냥 말만 하면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가 굉장히 다수를 위한 정보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소수를 위한 정보였다가 다수를 위한 정보로 바뀌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라는 겁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장애인 부분에서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패드나 갤럭시에 국한되는 범위를 떠나서 장애인 분들께도 접근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뭐 기기가 발전하고 보편화되면서 일단은 장애인 분들이 접근하는 것을 통해서 좀 더
그 사회관계에 좀 더 밀접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 스마트폰이 공로를 취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다고 보는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바라보고 더 발전되는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는데 아이패드 부분에서도 아이패드가 실제로 의료 장비로 쓰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탭 그 7인치가 나왔을 때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 가지고 스마트 러닝이라는 프로그램을 앱을 개발을 했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도 뭐 여러 가지가 발전된 부분이 있지만 아이패드나 갤럭시나 아니면 뭐 굳이 뭐 갤럭시 아이패드를 나눌 거 없이 이런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밀접하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그 스마트폰 방청 오신 분 중에서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죠. 아무도 없어요 아직? 자, 저 뒤에 말씀하셔도 돼요.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지 않아요 정말. 예, 눈치 안 보셔도 되고요. 예. 경찰 출동도 안 합니다. 지금 동요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일을 하고 있는 진원석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여기 진중씨 트위터에서 오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응원차 나온 건데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 막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뭐 아이폰 유저고 그냥 당연히 아이폰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폰 4가 나오고 나면서부터 특히 그 아이폰으로 단편 영화 같은 경우를 뭐 이제 사람들이 찍고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그게 유튜브에서 많이 여러 번 보셨고 아시겠지만은 한국에서도 작년에 물론 이제 통신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영화 감독들을 동원해서 이제 아이폰으로 영화 찍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그냥 그 유저들이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고 그다음 심지어는 아이폰으로 찍을 수 있는 장비들 같은 것조차도 사람들이 직접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애플 사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사용자들이 그 아이폰이라는 기기를 가지고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자기들이 거기서 영감을 얻으면서 만들어 나가고 뭐 아이폰 4에서는 카메라가 훨씬 더 지금 좋아졌고 했지만은 그런 일이 있는가 반면에 지금 솔직히 말해서 갤럭시 뭐 카메라 좋다는 이야기 하지만 솔직히 갤럭시 갖고 누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갤럭시 영화제 뭐 지금 아이폰 영화제라는 거는 미국에서도 뭐 많이 있고 하지만은 물론 이제 제가 아이폰 영화제를 하는 사람한테는 자기가 그 아이폰 영화제 이름을 스마트폰 영화제 이름으로 바꾸면은 삼성 같은 데서 스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그거를 활용하려고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유저들한테 그런 어떤 창조적인 것을 어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적으로 과연 감성이 제가 봤을 때 삼성이나 갤럭시가 있는가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까 카피캣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철학이라는 게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물론 이제 애플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후에 지금 소위 말해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애플이 그만큼 또 이제 그 어떤 그 감성적으로 이게 더 나갈 수 있을지, 만약에 뭐 우스갯소리 이게 이제 삼성이 애플을 따라잡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동안은 모방만 했는데 자기네들이 퍼스트 무버로서 과연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만한 철학이 있느냐? 전 거기에 대해서 회의가 많습니다. 일단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이폰 영화제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몇 편씩 그렇게 한 번씩 훑어보게 되거든요. 저희 쪽 카페에서도 실제로 영상물을 가지고 저희 카페, 갤럭시 공식 카페 내에서도 저희도 영상물을 올리고 있어요. 그때 촬영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갤럭시 S2를 쓰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바라보면서 했던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영화제 자체가 아이폰 4부터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3 때부터는 되게 많이들 없다가 4부터 활성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요. 시작 단계는 분명 아이폰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갤럭시 쪽은 그런 콘텐츠가 활성화되려면은 아직은 조금은 멀었지 않았냐. 아무튼 아이폰과 갤럭시는 2년이라는 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작의 선구자는 분명 아이폰이었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아이폰이 제일 먼저란 거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영화를 개발을 하려고 되게들 많이들 노력 중이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영화 몇 편이 나왔고요. 지금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진 감독님이신가요? 예, 그분 이재용 감독님, 예, 이재용 감독님 포함해서 그 시네노트를 촬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이게 분명 카피캣이 될 수도 있고 카피캣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예. 내가 아이폰 들고 예를 들어서 뭐 갤럭시 노트 들고 이재용 감독님이 막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에서 돈을 안 줬으면 그거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주니까 찍는 거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이거 괜찮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작년에 아이폰 영화제를 그는 이제 통신사 측에서 예를 들자면은 마케팅 차원에서 한 거, 그것도 한국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감독들이 하는 거는 저는 알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용자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아이폰, 제가 말했지만 아이폰으로 가지고 만드는 스테디캠도 미국에서 애들이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창조적으로 오케이, 이거 가지고 내가 영화를 한번 찍어보자. 이거는 예를 들자면은 그냥 어떤 기존의 영화 감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거 가지고 내가 영화를 만들고 이걸로 뭐 아이무비가 됐건 아니면 파이널 컷 프로 나중에 하던 간에 이걸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을 주는 건데 과연 그런 면에서 그런 문화적으로 과연 이 어떤 영감을 주는 어떤 그런 기기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겁니다. 죄송합니다. 언성 높여서. 근데 원래 토론은 약간 톤이 높아야지만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살짝 쫄았고요. 예. 예, 좀 뇌가 쫄깃해지네요. 예. 뭐 일단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까지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예, 전체적인 입장이 될 수는 없겠지만 미국 시장에 그 아이폰 4 영화제가 있기 전까지 이미 그런 콘텐츠를 미국 시장은 가지고 있었고요. 갤럭시를 포함한 모든 안드로이드 폰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아이폰이 모든 걸 먼저 하고 있었어요. 만약 갤럭시가 먼저 나왔다면은 그 영화제 이름이 갤럭시 영화제가 먼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문화적 창조 도전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내를 기준으로 해도 국내에서 일반인들이 폰으로 영화를 찍는다는 다들 뭐 1년에 한 번 상상할까 말까 한번 싶은데요. 그게 만약에 갤럭시가 먼저 시작했다면 그 갤럭시 영화제가 됐을 텐데 왜 아이폰 영화제가 되어서 창조적인 정신이 됐을까? 창조적이나 뭐 도전 정신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먼저 했으니까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무리 먼저 했는데 뭐 뒤따라서 뭐 이거 한다고 잘 되진 뭐 카피캣 소리 당연히 나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걸로 당장 영화를 찍는다고 그래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것이고요. 물론 그 영화제 취지가 아이폰을 가지고서 도전적인 취지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영화제인데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뭐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여기에서 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거 여는 목적이 여기 오신 뭐 기자님도 많이 왔는데 여기 온 많은 사람들이 그 삼성 쪽에 영화제 하나 갤럭시 영화제 하나 열어달라고 굉장히 건의했다고 좀 세게 한번 써주세요 그냥. 그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뭐 아이폰 있는데 그런 거 있으니까 삼성도 갤럭시 영화제 하나 꼭 좀 해달랐다고 많이 온 파워 유저들이 그런 부탁을 했고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탁을 했다. 거기다 이제 한 단위 더 하면 그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많은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회자가 말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토론회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아무리 정부 차원에서 들어서도 이거 뭘 해야 될지 이게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족한 20%를 오늘 그 논쟁에서 채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아이폰 영화제 잘 몰랐는데 오늘 그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우리 삼성도 갤럭시 영화제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많은 거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건희 회장님 보고 계시나요? 뭐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신다면은 지금 뭐 이 방송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보신다면은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가 분명 후발주자기네요. 후발주자인데 그만큼 가능성은 있거든요. 아이폰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뭐 쫓아가는 신용만이라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보여준다면은 예, 국내든 해외든 사용자들이 좀 더 도전적인 정신을 발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아까
아직은 시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식으로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한 문제는 컨텐츠가 없어. 그리고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나타날 거야. 그거는 현재 소비자한테는 중요치가 않아요. 지금 당장 만들고 싶을 때 어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스마트폰인 거고. 근데 그런 즉시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건 앞으로 해줄 거야. 근데 해줄 거야 하면서 18개월 이내에 더 이상 OS 업그레이드 안 해주고, 이 OS 업그레이드 안 해준다라는 문제는 2.3을 최적화시킨다고 해도 그 최적화시키는 문제는 더 이상 그 이후에 나오는 응용 프로그램들은 아이크림 샌드위치에 맞춰서 나오지 그 앞에 버전을 위해서 나오지는 않아요. 실제로 개발자들이 움직일 땐 현재 버전을 중심으로 만들지 그 이전 버전까지 고려해서 만드는 건 굉장히 큰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재 아까 영화제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iOS 쪽은 영화를 찍고, 그리고 편집도 iOS 디바이스에서 하고, 그리고 올리는 것도 iOS 디바이스에서 해요. 그러니까, 촬영, 메이킹, 그리고 퍼블리싱까지 다 모든 게 iOS 디바이스에서 끝나지, 다른 디바이스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점인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촬영과 다른 디바이스로 넘겨서 편집하고 다시 퍼블리싱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슈화되지 않았던 거고, 지금 현재 이슈화된 거는 그냥 한 디바이스 내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의료 문제 액세서빌리티 문제에서도 장애인 앱 특정 앱이라고 했죠. 근데 iOS 디바이스는 특정 앱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앱에서 만약에 액세서빌리티 라벨만 버튼에다 라벨만 해주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교 단계 자체가 달라요. 그거를 똑같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거죠. 예, 그럼 일단 먼저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었을 때 여기 이거에 컬러가 나온다는 건 이미 그건 특수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판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ICS에 대해서. 혹시 지금 김영광 어떻게 존칭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김영광님께서는 지금 쓰시는 PC가 몇 년째 똑같은 것입니까? 저는 주로 3년 이상씩 쓰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보통 7년까지도 써요. ICS 올라온 거 넥서스 S가 현재 ICS 최초 탑재 레퍼런스 폰이죠.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스크린샷을 우리 회원들 몇 명 ICS 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올려주셨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램 용량이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430메가 정도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갤럭시 S에 들어가 있는 거는 512메가인 거 다 아실 거고요. 512메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폰에서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필요로 하는 램 용량이 또 존재를 합니다. 그런 거 다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지금 현재 진저브레드에서는 336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삼성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벨로핑을 할 때 하드웨어 디벨로핑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비자 친화적인,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디벨로핑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거를 만들었어. 그냥 사용해. 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사용자한테 이익이 되는 건 당연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폰인 거지. 그거를 단기간 내에 나 더 이상 지원해주지 않아. 그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를 바로 옴니아에서 보여줬던 거고, 옴니아가 이슈가 됐던 것도 그거 문제였어요. 오랫도록 사용한다는 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컴퓨터 10년 쓰는 사람들은 없고요.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그리고 아까 곽영님께서 소프트웨어 ICS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486 컴퓨터에 윈도우 7 올릴 수 없잖아요. 단적인 예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갤럭시 넥서스 같은 경우는 갤럭시 S랑 사양이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전혀 틀려요. 넥서스 S가 비슷한데요. 그거는 ICS로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일단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ICS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갤럭시 S 사용자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손 좀 들어보세요. 혹시 갤럭시 S 사용자분들 계신가요? 예, 저기 한 분 보이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없으면 어쩌나 했어요. 예. 일단은 갤럭시 S가 ICS가 못 올라가는 이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갤럭시 공식 카페에서도 저희가 갤공 뒷담화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ICS를 올려주면 좋습니다.
좋아요. 최신 펌웨어를 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버거워요. 정말 버겁습니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갤럭시 S 안에 안드로이드 OS만 탑재된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국내 통신사 정책들을 보면은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어플들이 있어요. 대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T스토어, 네이트 포함해서 이런 심지어 터치위즈까지 이런 부분들이 껴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버거운데 이것까지 넣어서 같이 올려야 되다 보니까 갤럭시 S가 이거를 수용하기엔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리팩이라고 해가지고 iOS 5가 아이폰 3GS에 들어간 것처럼 몇몇 가지 기능을 빼라. iOS 5에 3GS 장착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 기능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클라우드 기능하고 시리하고 몇몇 가지가 빠진 걸로 알고 있고, 예? 아, 들어가 있나요? 몇 가지가 빠진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 몇 가지가 빠져서 리팩이 돼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RCS를 리팩을 하더라도 정확하게는 컴 사양에 따라서 윈도우 7을 깔든 XP를 깔든 이런 식이 되는데 갤럭시 S도 동일한 문제예요. 깔고 나서 버거워지느니 차라리 지금 현재 진저브레드 상태에서 최적화를 하는 게 먼저다. 저는 제 주변에 아이폰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지어 제 여자친구도 아이폰을 써요. 예. 그리고 3GS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쭤들 보면은 그러니까 iOS 5를 올리고 나서 버겁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박 대리께서 조기 퇴근하신다고. 예. 뭐 박 대리가 뭔지는 아시죠? 배터리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 선례가 있고 RCS를 갤럭시 S에 못 올리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 유저분들께서는 그래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내 폰이잖아요. 내 건데 그러니까 신경 더 써줬으면 좋겠고 18개월 정책이 굳이 아니더라도 삼성 내부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왔을 것 같고요. 갤럭시 S를 삼성에서 분명 무시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국제적으로 너무 많이 팔렸고 그리고 신경 안 쓸 리도 없는데 그래도 사양 문제 때문에 사용자한테 마땅히 올려줬어요. 어떻게 해서 올려줬다 쳐요. 올려줬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 클레임이 발생돼.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이걸 또 못 쓰고 있어.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해준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이 제 입장이고요. 네. 잠깐. 이제 똑같은 넘어가지 말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제 기준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토론을 했는데 나는 이게 쓰면 이게 불만이 좀 생겨요. 내가 이제 애플 쪽에 얘기할게. 간단한 질문이에요. 난 이 스팸 번호 차단을 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스팸 번호. 그러니까 뭐 탈옥, 나 이게 또 사회 지도층이라서 그런 거 못해요. 뭐 탈옥하고 했다라면 저기서 또 해가지고 뭐 미래기원장 뭐 해킹하고 탈옥 그런 거 못하고 하여튼 내가 받기 싫은 전에 안 왔으면 좀 좋겠거든. 매일 뭐 돈 갚으라는 사람도 있고 뭐 대부 받으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KT와 SK 통신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시면 거기서 이렇게 번호를 다 입력하셔서 다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가서 하니까 저거는 돼. 문자는 돼. 현재 통화는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고요. KT에서. 예. 그러니까 그냥은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자 아까 말한 대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면 문자는 돼요. 그 정도는 내가 이제 물어서 했거든. 그러니까 문자는 다 차단돼.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그것을 열어주면 이 내 통신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을 앱에다가 넘기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이 보안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이슈화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통신 트래픽이 다 외부 회사로 날아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모든 감시 내용을 정부가 다 트래픽을 모든 걸 요거처럼 그냥 내가 스팸 딱 해가지고 차단 딱 시키는 방법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가지고 노출하는 방법밖에 내가 이거 못 찾은 게 당연하네. 지금 현재로서는 통신사 앱에서 제공하는 기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OS의 방향성이 틀리니까. 그리고 이거는 왜 뜨뜻해져요, 자꾸. 뜨뜻해가 배터리가 다 나달아버려. 아까 뭐 아웃 그러지만 이거 내가 요 전 거는 S 거는 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래서 다 꺼버리면 되는데 이게 한 번씩 뜨뜻해져가지고 그냥 배터리 아웃 돼버려. 저는 그래가지고 가끔 제가 저는 가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요. 손난로로 쓰시면 돼요. 손난로. 손난로로 쓰시면 돼요. 뭐 하고 있어? 손난로로 쓰시면 된다고요. 손난로로 쓰려고? 쉽잖아요. 손난로 쓰시면 되고요. 그 되는데 너 빨리 달아버리잖아. 이게 왜 뜨거워지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거는 모든 IT 기기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또 안 뜨뜻해져. 그거는. 동영상 보면 다 뜨뜻해져요. 이것도 예, 동영상 보시면 다 뜨뜻해져요. 야한 걸 봐서 뜨뜻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동영상 틀면 다 뜨뜻해지는 거고요. 예,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왜 뜨거워지냐? 전화하면은 얼굴에 불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굳이 뭐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피처폰 써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질적인 문제예요. 모든 기계는 통신망과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다 뜨거워져요. 그만큼 프로세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갤럭시 S가 유독 좀 뜨겁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 이유 중 하나가 배터리가 외장에 있고요. 상당히 가까워요. 패널 쪽하고. 뭐 뜯어보시면 잠시만요.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 장 차이거든요. 갤럭시 S2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럭시 S도 그렇지만요. 배터리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뜨거울 수밖에 없는 구조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 내지면 뭔가 하나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작동되고 있는 뭐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는. 근데 요 전 버전은 보면 뭐가 작동됩니다. 뭐가 이게 떠가지고 그 아마 갤럭시 S 저게 끄면 됐는데 이건 요거 안 나타나잖아요.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안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갤럭시 S는 초창기에 이클레어로 시작해서 프로요, 이제 진저브레드까지 올라왔는데요. 갤럭시 S2는 진저브레드까지 그냥 시작이 진저브레드였어요. 진저브레드의 장점이 뭐였냐? 이클레어 프로 포함 해가지고는 뭐 직접 작업 관리자나 태스크 어플 써가지고 메모리 정리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진저브레드 올리셨는데 태스크 어플 쓰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거 안 쓰셔도 돼요. 솔직히 소용이 없어요. 진저브레드에서는요. 여기 뭐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몇몇 있으신 걸로 아시는데요. 저희 일행 중에서도 나왔고, 진저브레드 상에서 태스크 어플을 써봐야 의미가 없는 이유 중 하나가요. 어플이 돌아가면은 기계는 계속 작동을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우리가 뭐 터치를 안 되고 있어도 내부적으로 이미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미 쓰는 어플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데, 어이구, 떨굴 뻔했네. 90만 원. 오케이, 됐어요. 제가 하나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많은 그 분들이 와 있고, 블로그, 카페 다 갖고 있는데, 약간 연세 드신 분들, 한 50대, 60대, 70대를 위해서 이거나 이거 좀 사용하고 쉽게 사용하는 방법, 뭐 Q&A란 그런 것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50대, 60대, 70대하고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틀려요. 소통 구조가. 굉장히 틀리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한쪽이 배워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그냥 젊은 친구들 보고 니네 우리 좀 배워라. 한자도 좀 배우고 해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소통 구조가 사실 20대가 더 훨씬 뛰어나요. 내가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50, 70대가 좀 배우면 사실 아버지 세대랑 얘기 좀 잘 되면 좋잖아 보면요. 그러니까 카페나 블로그 그런 걸 좀 열 때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논쟁도 굉장히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조금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살 수 있는 능력 제일 많아요. 왜냐면 돈이 많기 때문에 이거 살 수 있는 능력들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좀 이걸 자유롭게 사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카페를 좀 열어주고 그런 설명을 좀 열어주면 좋겠어요. 이미 열려 있고요. 그리고 근데 조금 더 쉽게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좀 억제 잘 되고 조금 쉽고 그걸 좀 홍보도 좀 더 많이 해주고 보통 그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직접 가르쳐주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옛날부터 있어왔던 문제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각광받는 이유는 예전엔 너무 어려웠던 것이 지금 훨씬 쉬워졌다라는 게 장점인 거죠. 그리고 사실 한국만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원래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애플 스토어가 들어있는 나라는 그 지니어스 바라고 해서 거기서 가면 애플 기기에 대한 사용법을 되게 친절하게 모두 가르쳐줘요. 그 부분은 애플이 한국에 지금 애플 스토어를 안 들어있던 그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어른들이 사용하기 힘든 건 이제 곧 시리가 나왔죠. 아이폰 4S부터 이제 시리라는 개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한글화가 되고 한국어화가 되고 좀 더 발전하고 하면 분명히 지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어른들이 쓸 수 있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료 스쿨에 대해서 이미 저희 카페 측에서는 한 달에서 2달에 한 번씩 무료 스쿨을 개최를 하고 있어요. 저희 스텝진들이 다 강사진으로 올라가서 각 기기별로 이렇게 세분화를 한 다음에 각 분야별로 신청자를 받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같은 건 이제 안타깝게도 이건 아직 서울 쪽밖에 강의실 대절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강남의 삼성 서초사옥 그쪽 가갖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1월 15일 날 갤로트 이번에 판매 출시가 되었잖아요. 그 갤로트 사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초급 사용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레스투 사용자들 대상으로 중급 강좌, 그 10.1 탭 사용자들 중심으로 중급 강좌도 이번에 마련되었고요. 이미 그렇게 해서 저희 갤럭시 카페 측에서는 이렇게 사용자의 접근성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배우는 거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 그거는 이미 저희는 다 무료 스쿨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11회인가요? 몇 회였죠? 예, 이번에 11회를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오신 그 기자님들은 요거는 꼭 좀 그 써주십시오. 요거 설명하는, 이게 보면 퍼체싱 파워 실구매자가 있는데, 실구매자는 사실 50대, 60대가 돈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사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야지 사거든. 그러니까 그 무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 달라.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왜 계속 사나 하면, 새로운 거 나오면 저는 무조건 사요. 왜 무조건 사나 하면, 새로운 거 먼저 사면, 계속 사면 이거 배우는데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이제 제 또래만 하더라도 이거 갑자기 살라 그러면, 해서 하려 그러면 이거 전혀, 우린 굉장히 쉬운 건데 못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한번 교육은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신제품 나오면 계속 사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그 소비가 많이 되고 하는 거는 경제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토픽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더 중요한 걸로 한번 넘어가고 싶어요. 뭔가 하면, 제가 이제 어릴 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우리 때는 그 007 영화가 굉장히 그거 했어요. 요새 나오는 뭐 아주 그 첨단 영화들, 매트릭스 뭐 그 이상 되는 시리즈였어요. 거기서 이렇게 나왔던 게, 뭐 제가 2번 산단가 아니면 뭐 문레이컨가 둘 중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시계가 딱 나오는데, 시계가 이제 디지털 시계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제 아날로그로 나오는데 7시 7, 15분 이렇게 나오는 시계는 다 와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전략을 짜다 보면 가장 빨리 변하는 게 뭐냐?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변한 거 보면 정치도 별로 안 변했고, 공무원도 별로 안 변했고, 학교도 별로 안 변했고, 기술 변화가 가장 빨랐어요. 지금 이런 논쟁도 10년 전에는 할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가장 빨리 변할 것도 기술 변화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기누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요거 좀 듣고 가가지고 10년 후에는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이게 대박을 터뜨려야 되거든, 뭔가. 그럼 뭐 좀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IT 기술로 봤을 때 10년 후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다. 지금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스마트 TV, 스마트 이 기계라는 게 지금 현재 IT의 그 기술을 이게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 제목을 갤럭시 대 아이폰 대격돌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아이폰을 쓰시잖아요. 그럼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IT 기술로 앞으로는 이런 소프트웨어, 특히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다. 나오면 좋겠다. 그냥 상상입니다, 이거는. 상상을 한번 좀 쉽게,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미 그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폰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 개발 툴이 나오고 카메라가 달리고 나서 첫 번째로 움직였던 게 원래 그 컴퓨터 비전 컴퓨팅이라고 해서 그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재처리해서 정보로 교환해주는, 바꿔서 다시 나타내주는, 그게 증강현실로 굉장히 큰 기술로 갖다 다가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그 음성인식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게 융합이 돼서 다시 시리와 뭐 페이스 컨트롤 뭐 그런 식으로 갖다 해서 그 인공지능이 다시 스마트폰 쪽으로 갖다 합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그냥 의료에서 쓰는 뭐 이것저것 그 상당히 사용자한테 직접 다가오지 않는 기술이었다가 사용자한테 직접 다가오는 기술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혹시 시리 그 한국말 버전은 언제 나와요? 지금 그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 참 쓰기 두려운 게 뭐냐면 이거 딱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이 내 영어 발음이 이게 참 형편없어 사람들이 알까 어떻게 좀 걱정도 되거든. 그 애플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올해 안에 나온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기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아이폰에 최근 탑재된 클라우드와 시리가 정말 미래를 대변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보통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데요. 아마도 10년 후에는 아이폰에 스토리지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물론 있을 수도 있고요. 스토리지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클라우드로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이 클라우드를 거쳐서 다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쪽에서 받아와지는 그런 형태가 바로 시리의 기술에 쓰여져 있고 아이클라우드에 쓰여져 있는 기술인데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라는 것은 지금 시리에 있는 기술도 이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지금 시리가 사용자들이 언어를 입력을 하면 아이폰이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폰에서 네트워크로 애플 서버에 보내서 거기서 처리를 해서 아이폰으로 다시 오는 것인데 이런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그리고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마이그레이션하고 그리고 그 어떤 의미를 추적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발전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는 진짜 내가 내 아이폰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중앙통제 서버와 그 대화를 하는 그런 시기가 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면 될 거고 약간 무섭긴 하지만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데이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나에게 적합한 데이터로 바꿔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10년이 아니라 정말 5년, 6년 후에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갤럭시 쪽. 뭐 클라우드 쪽은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따로 얘기를 안 하겠고요. 뭐 일단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언젠가는 손에서 놓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지하철만 봐도 느끼는 점이 있다면은 뭐 아침에 출근길에 2년 뭐 3년 전에는 분명히 아침에 뭐 조간신문 매 어쩌고 하고 뭐 세븐 어쩌고 하고는 그런 조간신문들 다들 지하철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이폰 출시 그리고 갤럭시 출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지금 지하철도 아침에 타시면은 다 포즈가 똑같아요. 요거죠. 요 포즈. 다 이러고들 계시는데 이런 포즈조차도 사라지는 날이 오질까?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일단 클라우드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뭐 삼성도 S클라우드라는 걸 준비하고 있고 아이폰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분명 준비 중이고요. 이미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의 스토리지가 삭제되고 정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정말 조금 무섭다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 정말 사용자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스마트폰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더 이상 뭐 잡을 필요도 없이 내가 언제 어디서든 바로 원하는 거를 어디서든 내가 보는 앱 아니면 어떤 도구 심지어 이 탁자에서 액정을 불러와가지고 내가 인터넷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요. 이때가 되면은 정말 사람들이 기계가 아닌 그냥 기계를 쓰기에 만들어진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앞에 형이 다 해버려갖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런 소프트웨어와 이런 기술이 될 거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저 끝에 자 저기 뒤에 사실 그 연말에 작년 연말에 스마트폰 보면서 기술적으로 제일 놀랐던 게 그 시리랑 갤럭시 노트를 보고 좀 많이 놀랐거든요. 주변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갤럭시 노트에 대해서 저한테도 그렇고 그 새로 이제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곤 해요. 근데 뭐 갤럭시 카페 분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혹시 애플 그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 갤럭시 노트도 굉장히 테크놀로지적으로 발전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뭐 많이 팔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이 팔린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번. 제가 갤럭시 노트를 며칠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쯤 제가 봤거든요. 직접 구글 다니는 친구를 통해서 갤럭시 노트를 한번 만져봤어요. 네, 정말 특별한 기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정 사용자들 굉장히 좋고 다만 이렇게 광고하는 대로 이렇게 글자를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원래 스타일러스가 없었던 것을 손가락으로 대체했는데 그걸 다시 재발명해서 스타일러스를 다시 쓰게 한 것까지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대중화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게 되게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물론 많이 팔렸습니다. 거의 100만 대 가까이 팔렸다고 하니까 꽤 많이 팔렸어요. 하지만 많이 팔린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정말 필요한 사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팔렸고 그 사람들한테 그 사용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인 사용자란 말이죠. 적극적인 사용자들이 그 얘기를 하면 더 많이 팔린 것 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게 마케팅적인 요소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팔린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유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그런 기기라고 저는 그 갤럭시 노트를 보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저는 사고 싶어요. 저한테는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도 갤럭시 노트를 보면은 10점 만점에 한 8점 주고 싶고요. 8점 이상. 예. S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태블릿에 들어간 게 와콤 태블릿인가로 알고 있어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와콤 태블릿 많이 쓰셨고, 발음이 꼬이네요. 예. 와콤 태블릿을 많이 쓰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와콤 태블릿을 쓰셨던 분들이 대부분 갤럭시 노트의 사용자 분들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주변에 노트 사신 분들 보면은 와콤 태블릿을 썼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를 샀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갤럭시 노트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미래를 잇는 뭔가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요. 노트 같은 이런 필기구로 쓸 수 있는 태블릿 PC도 아닌 스마트폰도 아닌 그 중간. 이제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요리를 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몰라요. 이걸 뒤지고 볶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일단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시리 쪽을 되게 유심 깊게 보고 싶어요. 시리를 단순하게 음성인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건 확실히 인공지능이거든요. 말을 듣고 인식을 하고.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시리가 과연 국내에 와서 얼마나 유용하게 쓸 수 있을까예요. 지금 보면은 시리를 국내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심지어 통역사로 일하시는 분들의 발음조차도 가끔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리가. 근데 이게 심지어 발음 조합이 훨씬 더 어려운 한글화로 됐을 때 시리가 과연 국내에서 얼만큼 쓰일 수 있을까? 조금 이 부분은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나온 다음에 보지 나온 다음에 토론하지. 물건을 보고 얘기하지. 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아직 안 나와서 저도 뭐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물건을 보고 얘기합시다. 참고로 저는 짧게요. 원래 계속 인공지능을 연구해왔고요. 혼자서.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영국 업체랑 영국 노바리우스라는 음성인식 업체랑 협업을 했었고, 그래서 음성인식 앱을 개발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음성인식에 대해서 현재 다가온 기술은 예전에는 그냥 발음으로 단어를 인식했지 지금처럼 문맥을 인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인식 기술은 문맥 인식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게 통역사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발음은 그쪽 지역 사람이 발음하는 거하고 통역사가 발음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 타겟이 있기 때문에 발음 사전은 그 지역 타겟이 있어요, 다. 그래서 영어에 보면 호주, 영국 그런 식으로 돼서 각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춰서 발음을 인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도 만약에 하면 전라도 같은 것도 등장을 해야 돼요.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근데 그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표준어 부분에서는 한 89%의 인식률은 보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다 서울말 배워야 되겠네. 위다 올려야 돼. 경남아 그거 다 올려야 되겠네. 이제부터. 자,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하나 넘어가죠. 지금 외국에서 보는 게 있어요. 한국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봐요. 왜 특별하다 보면 우리가 IT 인프라 강국이에요. 사실 굉장히 빠른 광통 주시들이 깔려 있어 IT 인프라 강국이고 또 굉장히 몰려 살아요. 그러니까 임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또 이러한 게 굉장히 비용이 그러니까 IT 인프라 까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게 깔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10대들은 팬클럽이라는 거에서 이제 끈끈이 뭉쳐져 있고 20대도 뭐 여러 가지 블로그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하나의 테스팅 베더가 뭐냐면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의 아주 테스트 베드가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하고 지금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 물결을 지금 끌고 있는 게 저희가 보고 있으면 한 10대, 20대, 30대가 이 굉장히 큰 변화 물결을 끌고 있고 50대, 60대가 못 쫓아가고 이 굉장히 이제 세대 간 맞아 소통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빨리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예요. 보면 미국이나 딴 나라 봐도 일단은 예를 들어 중국은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블록 아웃 시켜버린다고 안 되게 돼 있고 미국은 우리만큼 그렇게 모바일이 이게 굉장히 발달해 있지 않아요. 또 그런데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이제 그걸로 바꿔야 되거든.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거 가지고서 소셜 네트워크 가지고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이게 이제 그러한 1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2차적인은 아마 국가 거버넌스 그리고 지금 3차적으로 정치인들이 걱정하는 거는 정치 지형도 바꾸고 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이제 공동체 문화도 생겨나고 있고 이거를 잘 이용하는 쪽과 못하는 쪽에 아까 말한 정보 격차 또 이루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격동기에 있는데 이 격동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어요? 이건 아마 준비 안 했던 질문인데 이걸 어떻게 잘 융화시키고 끌고 가는 게 좋은지. 일단은 국내 법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고요. 예, 제가 이제 몇 가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도 만들고 그걸 준비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특히 실명제 법안과 위치정보보호법이라는 법안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또는 지역 기반 서비스들을 만들기가 정말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근데 외국 서비스들은 우리나라 법을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어도 우리나라 쓸 수 있거든요. 그 사이 우리는 그걸 만들기도 전에 도태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그제 이제 홍콩에 갔을 때 느낀 게 거기도 이제 뭐 광고 달리면 무조건 페이스북 광고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없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50대 이상 뭐 이런 사람들이 안 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50대 이상의 분들이 자기 손자들,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미국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 어떤 우리나라 국내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들이 차별적으로 규제가 너무 많이 된다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쓰기도 두렵죠. 왜냐면 내가 이걸 쓰면 내가 여기서 뭐 국가를 욕하는 잘못된 발언을 하면 어디선가 쫓아오지 않을까. 그리고 구글 지도를 써도 지도가 국내법 때문에 지도가 되게 확대가 조금밖에 안 보여요. 이게 애플이 그거를 지도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국내 법 때문에 지도가 조그맣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역차별 규제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아무래도 서비스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더욱더 활기를 펼치고 그리고 여기서 성공을 해야 다시 외국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되게 안타까운 점인데 사실 소셜 네트워크는 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 근데 문제는 외국에서 갑자기 커져 버린 거는 모바일에 소셜 네트워크가 접목이 된 순간 굉장히 커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피 보호법 때문에 위피에서만 소셜 네트워크를 강조했지 실제로 저렴하게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싸이월드 아니면 뭐 링크드인이 아니라 뭐였지? 아무튼 굉장히 먼저 나타났던 선견지명적인 소셜 네트워크 산업이 굉장히 빨리 나타났었어요. 근데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규제법으로 우리 산업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제법이 아니라 실제로 경쟁할 수 있게 그리고 지금 현재의 화두는 로컬 마켓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이에요. 글로벌 마켓 속에 로컬 마켓이지 로컬 마켓을 키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마켓을 두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규제를 만들어 두고서 성장을 할 게 아니라 규제를 풀고 그래서 더욱 서비스가 더 가속화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아까 인터넷 실명제 외에 또 어떤 규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위치 기반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 거. 앞서 F쪽 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생각하는 내용이고
저는 충분히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지금 뭐 IT 업계에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안다 보니까 이놈의 법이 뭔지, 심지어 뭐 요새 한창 대두되고 있는 셧다운 이거 덕분에 지금 여기 몇몇 분들은 저녁에 10시가 되면 컴퓨터를 꺼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일단은 법안도 법안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과 정부가 같이 나서서 동시에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처럼 지금 법안이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정말 오픈적인 마인드, 사용자를 위한 오픈적인 마인드를 갖추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법안이 바뀌어도 하나 만화가 아닐까. 특히나 국내 기업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정말 사용자, SNS라는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가가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준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우리나라 뭐 법안이라든지 기업들이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덜 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정부가 가장 최선 윗선에 있고요. 그 부분에서 뭐 당연히 머리부터 고쳐야 그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싶고요. 특히나 뭐 미디어법이라든지 뭐 규제 부분, 위치 정보, 이런 부분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분명의 높은 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청객들 중에서 뭐 이런 거 좀 규제 완화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게 바뀌어야지 이런 게 되겠다, 뭐 그런 거 있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웹 프로그래밍 및 그 기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뭐 앞서 말씀 뭐 드렸던 걸 다 들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소셜 네트워크가 그 수익성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요. 일단 제가 국내 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 수익을 창출했던 가장 재밌던 서비스가 뭐였냐면 그 렉션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후 1시 되면 핸드폰 흔들어가지고 그 공짜로 뭐 상품을 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그 광고를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렉션 타임이 오면은 이제 한번 흔들어가지고 이제 뭐 특정한 그 알고리즘에 맞게 되면은 당첨이 되고, 당첨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렉션 몰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싼 가격으로 그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였는데, 처음에 굉장히 그 트위터나 특히나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 서비스고요. 근데 뭐 나중에는 이제 그 수익 구조가 나빠졌는지 이제 유행을 끝나고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일단 소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개발을 하는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위치 기반 서비스가 좀 풀렸으면은 좀 더 많은 그 아이디어를 기획을 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법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은 이제 iOS 계열의 그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있지만 안드로이드로도 잠깐 눈을 돌려봤어요. 왜냐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자유도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냐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키보드 못 바꾸죠. 이렇게 키보드에 색깔을 입힌다거나 뭐 키보드 특수 문자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바꾼다거나 그런 게 불가능하죠. 이제 안드로이드는 가능합니다. 그런 자유도가 높긴 하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그 자유도를 높여준 대신에 유저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어디로 가면은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글이나 삼성이나 뭐 아니면 제조사라든가 뭐 이통사라든가 어디에서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유도를 높인 대신 어떤 접근성, 액세시빌리티에 대한 그런 제약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사실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들었었는데 애플에서 주장하는 건 그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어떤 정보나 앱에 대해서 굉장히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쪽으로, 그게 이제 분명히 자유도를 떨어뜨리고 폐쇄성을 높인다고 해도 이제 그게 편하다면 그게 가는 게 이제 애플의 모토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방법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어쨌든 스마트폰에서 검색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높은 자유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만들겠다는 걸 모토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둘 다 좋은
가정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일단 저희 통신망이 그 LTE가 열리고 이제 와이브로도 점점 더 커버리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유선 인터넷, 광랜망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광랜망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 있어요. 어딜 가든지 인터넷이 터져요. 그죠? 그리고 3G도 잘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G부터는 지금 일단 기술이 두 개로 갈려 있고 이제 삼성이 발을 담그고 있는 와이브로 같은 경우에는 점점 표준 규약에서 떨어지고 있는 느낌이 나고 있어요. 이제 LTE가 계속 이제 표준 규약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가고, 여튼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런 그 무선 통신망이 전 세계적으로 커버리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컨텐츠를 팔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하자면 홈 에코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아이폰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을 아이패드로, 아이패드에서 맥으로, 맥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정보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똑같이 볼 수 있도록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아이클라우드가 지금 그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허접해요. 제가 iOS 5를 베타 때부터 쓰고 있었는데 일단 굉장히 느리고요. 버벅거리고.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튠즈 스토어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음악을 듣는다거나 비디오를 본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그리고 2012년도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스마트 TV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고 이제 그 어르신들도 TV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핸드폰으로도 보고 패드로도 보고 TV로도 보는 시대가 왔는데 이제 애플은 그거에 대한 그 컨텐츠적 준비를 거의 완벽하게 마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프라는 아직도 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컨텐츠를 팔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애플에서는 굉장히 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문제가 아니고 삼성의 문제인데 그 삼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컨텐츠를 볼 수는 있지만 구입하고 사용하고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삼성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을 한다면은 이 격변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시대에서 삼성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 좀. 제가 이거 저한테 주셨는데요. 예. 네. 예. 예. 좀 상황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제품 좋아하는 김상규라고 하고요. 근데 앞으로 아마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논제가 세계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웹 오브 띵스나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사물 간의 통신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이나 해외 노키아나 이런 업체들은 굉장히 단말기나 스마트폰 위주의 사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어쨌든 스마트폰도 가지고 있지만 가전제품이나 수많은 전자제품들을 모두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물 간의 이동통신에 대해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국내 사업 기반 업체들 간의 전체적인 클라우드를 만들 수 있다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강한 그런 IT 강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애플 쪽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애플에서 왜 플래시를 제한하고 있는지. 일단 정책적으로 애플에서는 가상머신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가상머신을 쓰는 거를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맥OS 10 7점 때부터는 라이언에서는
자바를 기본으로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원래 그 이전 버전만 해도 자바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가 지금은 가상 머신들을 다 철수시키는 중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게다가 가상 머신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드웨어를 굉장히 낭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갤럭시류나 아니면 안드로이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하드웨어 스펙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지가 못해요. 버벅이었었고 초기에도 분명히 아이폰보다도 스펙이 높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유저 익스페리언스에서 유저 경험치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를 보였어요. 그렇게 나타났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VM인데 그 가상 머신을 없애기 시작하면서 이게 사용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를 제거한 거고 그리고 이미 어도비에서도 모바일에서 플래시를 철수하기로 했고 이미 세계적으로 추세가 웹 HTML5로 가면서 이미 플래시가 아닌 빌트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중심의 세계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플래시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는 움직여 버렸어요. 중간에 갑자기 끼어드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중간에 갤럭시가 버벅거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갤럭시가 버벅거린다기보다는 이거는 iOS하고 안드로이드가 가진 그 인터페이스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iOS 사용자분들과 갤럭시 사용자분들께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거 손 하나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iOS는 핸드폰에 터치를 하는 순간 UI의 모든 권한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UI의 모든 집중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실행 권한이 UI에 집중이 돼가지고요. 버벅거림이 없어요. 근데 갤럭시 S나 갤럭시 3,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터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모든 권한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분산이 돼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을 그만큼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이폰의 CPU들을 보면은 전부 다 공정들이 일정 공정에서 나오는 기가헤르츠의 특정 공정들이 있어요.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800MHz인데 이게 실제 CPU 공정은 1GHz예요. 200을 왜 줄였느냐? GPU 쪽으로 빼버린 거예요. 사용자의 UI 가독성, 그다음 실행 능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됐는데 1기가에서 800으로 뺀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배터리를 늘리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 CPU를 그 정상보다 낮추면 그 발열도 낮춰지고 발열이 낮춰지면 배터리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줄인 거지 그래픽으로 뺀 게 아니에요. 그래픽으로 뺀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래픽으로 뺀 만큼 200을 뺀 만큼 그 나머지 수치는 그럼 어디다 쓸까요? 뺀 게 아니고 아예 안 쓰는 아예 겁니다. 안 쓰는 거기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는 거긴 하더라도 GPU가 따로 있고요. GPU 칩은 분명 따로 있는 부분인데요. GPU 칩이 따로 있더라도 일단 iOS 자체는 사용자가 터치를 하는 순간부터 UI의 모든 것이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버벅거림이 없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는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분 토론하는 거에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 저기 마이크 좀 던져.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갤럭시 쪽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컴퓨터 오래 쓰는 사람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출판용으로 맥킨토시 10년째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는 근데 가전제품 살 때 항상 오래 쓸 걸 염두하고 사죠. 백색 가전은 어디 걸 사라, 김치냉장고, dim체가 좋다,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는 쓰진 않겠지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계속 쓰고 싶은, 그리고 편리하고 견고한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iOS 폐쇄성 관련해서 자주 언급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방하는 만큼 불안정해집니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구글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죠. 이거는 삼성 컴퓨터에 윈도우를 까는 것과 동일한데요. 윈도우의 경우 수많은 하드웨어의 호환성이 필요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일련의 연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 같은 경우에도 판올림이 불가했던 거고요.
맥킨토시와 아이디바이스 같은 하드웨어 스펙에서 구멍을 치르고 있어, IBM 지금 PC와 안드로이드 기반 이런 문제 핸드폰보다 때문에 훨씬 구멍을 빠르고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지원하는데요. 뭐 바이러스도 없다고 알려져 있죠. 리눅스 기반에서 이런 폐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위한 폐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정성과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 보호를 위한 폐쇄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안드로이드에 있는 사용자 무슨 테스트킬 같은 이런 거를 굳이 사용자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삼성 같은 경우에도 뭐 바다와 같이 뭐 자체 OS를 개발하긴 했는데 보급률이나 안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토론 서브젝트가 이제 2020 청기 유설로 알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에 몰두하지 않는 이상은 애플에 비해서 이제 갤럭시가 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좀 쫓아가기보다는 개척하는 정신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또 그 뭐 다른 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모바일 전공을 하고 있는 이성훈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그 나온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잘못된 게 있는데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갤럭시가 버벅이는 부분과 아이폰이 부드러운 부분은 이제 그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해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터치를 하면은 말 그대로 UI 렌더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픽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웹 브라우징을 로딩을 시킬 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면은 그 이제 브라우징을 로딩하는 과정이 이제 딱 보기에는 모두 다 멈춰 있습니다. 따라서 UI 렌더링이라는 부분에 이제 최우선 권한이 우선되어 있어서 이제 그래픽 처리하는 부분이 가장 부드럽게 보이게끔 어떻게 보면 눈속임 역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부분은 이제 UI 렌더링이라는 부분이 따로 없고 이제 모두 다 일반 PC처럼 모두 다 균등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UI 처리에 관해서는 이제 따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제 따로 영역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같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손가락을 딱 대면은 이제 로딩을 하면서 이제 스크롤링 하면 같이 스크롤링도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겁니다. 부드럽지 못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해당 관련해서 멀티태스킹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애플은 예전부터 멀티태스킹에 대한 부분을 좀 억제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에 관해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CPU 클럭을 줄였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 측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교환의 가능성도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구분을 안 해두고 CPU 클럭을 최대치까지 거의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멀티태스킹 같은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뭘 중요시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예, 알겠고 자 뜻을 저희가 다 알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쭉 나왔던 얘기들 그리고 이제 또 선물 추첨돼야 되거든 지금요. 그래서 쭉 나왔던 얘기들 보면 갤럭시 아이폰 논쟁 굉장히 많이 했죠. 아마 이게 오늘 양사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한테 다가갈 수 있다. 약간 좀 감이 잡히지 않았나 싶어요. 콘텐츠 굉장히 중요하다. 소프트웨어 중요하다. 근데 이 콘텐츠하고 소프트웨어는 소비자들도 좋아하지만 정부 쪽에서도 젊은 사람들 일자리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게 그 한 기업이 다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애플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삼성도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하나의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소셜 미디어 뭐 이런 시대에 오면서 좀 더 이 IT가 발달하고 이러한 우리 그거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걸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규제 완화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위치 서비스 같은 거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아마 인터넷 실명제는 지금 좀 다시 인터넷 실명제 안 하는 걸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져주면 규제 완화는 돼요. 보면 게임 셧다운제는 저는 사실 저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왜냐하면 게임 하고 안 하고는 그거는
집에서 부모님이 하셔야지 그걸 정부가 하는 게 맞느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같고,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술 들어가는 노래 가사 규제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나왔던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한 잔의 추억이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한 10년 전에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이브의 나는 술이야,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그럼 나부터 못 부르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여러분 네티즌들이 보니까 그 홈페이지도 공격하고 해가지고 좀 약간 솔직히 전근대적인 거죠, 보면요. 술 규제하보다 제가 왜 술 규제하니까 뭐 이게 뭐 약간 좀 태폐적이다, 술 가사가 들어가면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제가 최근 노래 중에 리쌍의 TV를 껐네 한번 들어보세요. 그 가사 되게 야해요. 근데 그거는 보니까 잘 또 캐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노래를 야하게 들으셨어요? 무슨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 원래가 뭐 IT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한 2시간은 야한 생각 한다는데. 저 그렇게 안 봤는데. 저 그렇게 안 들었는데. 우리 야한 생각 많이 해요. 저 안 해요. 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그 스마트 이거 사용하는 거 한 50대, 60대, 70대도 좀 많이 가르치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이 딱 이제 한 30초씩만 마무리 발언하고 우리 거기 상품 추첨해야 되니까 우리 그 마지막 마무리 발언 한 30초만 하시죠. 아무나, 두 분 중에 아무나요. 오늘 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곽성준 위원님의 그 덕분에 이렇게 좋은 자리 참석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도 이런 자리 계속 열려서 그 대한민국의 IT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초 남아가지고 15초 마저 채울게요. 사실 예. 15초만 해야 또. 15초 남아 이제 5초 지났네요. 네. 예, 오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갤럭시 아이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배가든 뭐든 다른 우리나라 모든 사용자분들께 정말 축복의 길을 201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너무 주제가 다양해서 딱히 이렇게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목이 갤럭시 vs 아이폰이잖아요. 갤럭시 측의 얘기는 성능 등은 굉장히 좋으나 사용성의 면에서는 분명히 아이폰이 사용자들 더 많이 위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폰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핸드폰 바꾸실 때 꼭 아이폰을 바꾸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다 못다한 얘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2월에서 3월에 스마트 TV 가지고 IT 쪽은 저희가 이제 한 번 더 할 그 예정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나온 거는 아마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토론자들이 한 얘기들도 여러분들 잘 기록해냈다가 머릿속에 잘 간직해 놓으면 10년 후에는 아마 그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그러한 청기들이 많이 누설됐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그 IT 여러분들 2012년 다 같이 화이팅 한번 외치죠. 화이팅! 자, 이쪽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시간 내주셔가지고.